안녕하세요. 숨겨진 세계사입니다. 제국주의 시리즈 12번째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외세에 의해 지도자를 잃은 5나라가 있습니다. 이란, 과테말라, 콩고, 인도네시아, 칠레.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국민이 직접 뽑은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린 배후는 모두 같은 한 세력이었습니다. 지난 편에서 우리는 냉전이라는 거대한 명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봤습니다. 공산주의를 막는다는 한마디가 40년 넘게 거의 모든 일을 정당화했습니다. 오늘은 그 명분이 실제로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 현장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953년부터 1973년까지 20년 동안 동일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가 자기 나라의 자원을 외세로부터 되찾으려 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공산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권좌에서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는 미국의 우호적인 독재자가 들어섭니다. 냉전 시대에 벌어진 5번의 비극 시작하겠습니다. 1973년 9월 11일 남미 칠레 수도 산티아고.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비극이 벌어진 곳입니다. 칠레는 그때까지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는 다른 나라였습니다. 1932년 이후 40년간 군부의 정치 개입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두 민주적인 선거로 정부가 구성되고 또 선거로 바뀌었습니다. 남미에서는 보기 드문 모습이었습니다. 1970년 9월 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살바도르 아옌데. 의사 출신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회주의자 대통령이었습니다. 아옌데의 공약은 분명했습니다. 칠레의 구리를 칠레의 것으로 되찾겠다. 구리는 칠레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칠레는 세계 구리 생산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칠레의 주요 구리 광산은 대부분 미국 기업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옌데는 그 광산을 국유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당시 닉슨 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 헨리 키신저는 아옌데의 당선을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키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나라가 국민의 무책임함 때문에 공산화되고 있다. 우리는 가만히 지켜만 볼 수는 없다. 닉슨의 지시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칠레 경제가 비명을 지르게 만들라. 그들은 칠레가 제2의 쿠바가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한 나라가 공산화되면 그 여파가 주변국으로 번진다. 이른바 도미노 이론에 따라 남미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그러나 아옌데는 쿠바의 카스트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총이 아니라 표로 당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미국에게는 공산화 방지가 민주적 정당성보다 우위의 가치였습니다. 그 후 3년간 칠레 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원조가 끊겼습니다. 세계은행과 미주개발은행의 대출이 막혔습니다. 국제시장에서 칠레 구리값이 흔들렸습니다. 야당과 우익 언론에 자금이 흘러들어갔습니다. 1972년과 1973년 칠레를 마비시킨 대규모 운수 파업의 배후에도 CIA의 자금이 있었습니다. 칠레 국민의 삶은 어려워졌습니다. 생필품이 사라지고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973년 3월 총선에서 아옌데의 연합은 오히려 더 높은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1970년의 36%에서 43%로. 경제가 무너지는 와중에도 칠레 국민은 그를 더 지지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민주적인 방법으로는 아옌데를 끌어내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1973년 9월 11일 새벽, 칠레 해군이 항구 도시 발파라이소를 장악했습니다. 오전이 되자 공군 전투기가 산티아고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목표는 대통령궁 라모네다였습니다.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아옌데는 대통령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포위된 궁 안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라디오 방송을 했습니다. 국민에게 보내는 작별 인사였습니다. 머지않아 자유로운 국민이 더 나은 사회를 향해 걸어갈 큰 길이
다시 열릴 것이다. 그 방송을 끝으로 아옌데는 대통령궁 안에서 숨졌습니다. 40년간 이어진 칠레의 민주주의가 그날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권력을 잡은 것은 군부의 수장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였습니다. 그의 독재는 17년간 이어졌습니다. 그 기간에 약 3,000명이 끌려가 사라졌습니다. 수만 명이 고문을 당했고 수십만 명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칠레 한 나라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를 비롯한 남미 여러 나라의 군사정권이 비밀경찰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콘도르 작전이라 불립니다. 국경을 넘어 반대자들을 추적하고 제거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이 네트워크에도 미국의 지원이 닿아 있었습니다. 1976년에는 한 칠레 외교관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한복판에서 차량 폭탄으로 암살됐습니다. 작전은 이제 미국 영토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피노체트 정권 아래에서 칠레는 또 다른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한 칠레의 젊은 경제학자들이 급진적인 시장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국영기업이 팔려나가고 노동조합이 해체됐습니다. 훗날 세계로 퍼져나갈 새로운 경제 모델, 신자유주의였습니다. 그 모델이 총칼 아래의 칠레에서 처음 실험되고 있었습니다. 칠레 국민들에게 그 시절의 고통과 상처는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칠레에서 벌어진 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지도자가 뽑혔습니다. 그 지도자가 자국의 자원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미국이 그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했습니다. 그 지도자가 제거됐습니다. 그리고 친미 독재자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패턴은 마치 하나의 공식처럼 여러 나라에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40년의 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칠레조차 이 공식 앞에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973년 칠레는 이 패턴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칠레의 비극이 있기 19년 전, 중앙아메리카의 작은 나라 과테말라.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곳입니다. 1950년, 과테말라 국민은 하코보 아르벤스를 대통령으로 뽑습니다. 득표율 65%. 압도적인 지지였습니다. 군 장교 출신이었지만 그가 내건 공약은 군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토지개혁. 당시 과테말라는 국민의 70%가 농사로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2%가 농지의 70%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농민 대다수는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지주는 과테말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회사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 바나나를 팔아 거대 기업이 된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가 과테말라 농지의 약 42%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대부분은 놀리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회사는 만일을 대비해 땅을 사두고 쓰지 않은 채 묵혀두었습니다. 1952년 아르벤스 정부는 토지개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쓰지 않고 놀리는 큰 땅을 정부가 사들여 농민에게 나눠준다. 그 보상금은 회사가 그동안 세금 신고 때 적어낸 땅값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그 기준 때문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나이티드 프루트는 그동안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자기 땅값을 아주 낮게 신고해 왔습니다. 정부가 바로 그 낮은 신고액 그대로 보상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보상금은 약 120만 달러. 회사가 요구한 금액은 1,600만 달러였습니다. 자기가 적어낸 세금 신고서가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프루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게는 다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것이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인맥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는 이 회사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변호사였습니다. 그의 동생 앨런 덜레스는 당시 CIA 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이 회사와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외교를 책임지는 사람과 미국 비밀 공작을 책임지는 사람, 형제였던 두 사람 모두가 이 한 회사와 얽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미국 상원의원 여러 명도 이 회사의 주주였습니다. 한 사기업의 이익과 미국의 외교 정책이 이렇게 한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르벤스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주의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토지개혁은 곧 공산주의로 규정되었습니다. 마침 1954년 5월 과테말라가 동유럽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무기를 들여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빌미가 되었습니다. 공산주의가 미국의 뒷마당까지 들어왔다. CIA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작전명은 PB 석세스. 예산은 약 27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의 핵심 무기는 군대가 아니라 라디오였습니다. CIA가 운영하는 방송이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대규모 반군이 수도로 진격하고 있다. 실제 반군은 50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디오 속에서 그들은 대군이 되었습니다. 수도 과테말라 시티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1954년 6월 아르벤스는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떠났습니다. 큰 전투 한 번 없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미국이 지원한 군인 카스티오 아르마스가 들어섰습니다. 토지개혁은 즉시 철회됐습니다. 농민에게 나눠줬던 땅은 다시 유나이티드 프루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과테말라는 긴 어둠으로 들어갔습니다. 1960년부터 1996년까지 36년간 내전이 이어졌습니다. 이 내전에서 약 2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부분은 마야 원주민이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1999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과테말라를 찾아 과거의 개입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45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칠레에서 본 그 패턴이 19년 앞서 이곳에서 똑같이 작동했습니다. 국민이 뽑은 지도자, 공산주의라는 낙인, 그리고 제거. 다만 과테말라에는 한 가지가 더 또렷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출발점에 한 미국 회사의 이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에서 실제로 지켜진 것은 한 바나나 회사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점점 더 큰 규모로 작동하게 됩니다. 11년 뒤 또 다른 나라에서 이번에는 한 사람의 망명이 아니라 100만 명에 이르는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무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시스템은 가장 참혹한 형태로 변형됩니다. 수카르노, 인도네시아 독립의 아버지였습니다. 1945년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신생 인도네시아를 이끈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강대국 어느 편에도 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1955년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생국들을 인도네시아 반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미국도 소련도 아닌 제3의 길, 이른바 비동맹 운동이었습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 안에 거대한 공산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공산당 PKI, 당원이 약 3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집권하지 않은 공산당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수카르노 자신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PKI를 탄압하지 않고 곁에 두고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미국이 보기에 이것은 위험한 줄타기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석유와 고무, 주석이 풍부했습니다. 게다가 바로 옆 베트남에서는 전쟁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이 흔들리는데 인도네시아까지 공산화된다면 동남아시아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1965년 9월 30일 밤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군부의 일부 장교들이 6명의 장군을 살해한 것입니다. 누가, 왜 벌인 일인지는 지금까지도 논쟁 중입니다. 훗날 공개된 미국 문서조차 PKI의 소행이 아닐 수 있다고 적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부는 이것을 공산당의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학살이 시작됐습니다. 1965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단 몇 달 사이에 적게는 50만, 많게는 1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100만 명이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공산당원만이 아니었습니다. 좌익으로 의심받은 지식인, 노동조합원, 화교, 그리고 단순히 이름이 명단에 오른 사람들, 강이 시체로 막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랫동안 묻혀있던 사실이 2017년 미국 정부 문서 공개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약 5천 명의 공산당원 명단을 인도네시아 군부에 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 오른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명단을 건넨 대사관 관리는 훗날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많은 사람을 죽였을 것이다. 내 손에도 피가 묻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다 나쁜 일은 아니었다. 미국은 학살을 직접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명단을 건네고 지켜봤습니다. 영국과 호주도 곁에서 거들었습니다. 칠레와 과테말라에서 CIA가 직접 손을 댔다면 인도네시아에서는 다른 사람의 손에 명단을 쥐어주었습니다. 더 간접적이었지만 결과는 비교할 수 없이 참혹했습니다. 학살의 와중에 권력을 잡은 사람은 수하르토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수카르노를 밀어내고 1967년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32년간 인도네시아를 지배했습니다. 그의 시대에 인도네시아의 석유와 광산, 산림은 다국적 기업에 활짝 열렸습니다. 1975년에는 이웃 동티모르를 침공해 또 한 번의 대량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32년 내내 그를 지지했습니다. 한 미국 고위 관리는 그를 두고 우리 편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이야기의 마지막 반전이 있습니다. 32년이 흐른 1997년, 동남아시아의 외환 위기가 닥쳤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는 수하르토에게 가혹한 조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5월, 수하르토는 권좌에서 물러났습니다. 32년간 미국의 자산이었던 인물이 미국에게 버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를 만든 것도, 그를 버린 것도 같은 시스템이었습니다. 다만 그 시스템이 그를 쓸모 있다고 본 시기와 쓸모 없다고 본 시기가 달랐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세 사건을 봤습니다. 칠레,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그러나 시간 순서로 보면 이보다 더 일찍 시작된 두 사건이 있습니다. 1953년 이란, 그리고 1961년 콩고입니다. 이 두 사건은 본 채널에서 이미 깊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CIA 시스템이라는 큰 틀에서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란입니다. 1951년 이란 국민은 모하마드 모사덱을 총리로 선택했습니다. 당시 이란의 석유는 영국 회사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가져가는 목과 이란이 가져가는 몫의 비율은 85대 15였습니다. 모사덱은 말했습니다. 이란의 석유는 이란의 것이다. 그리고 석유를 국유화했습니다. 1953년 8월 CIA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작전명은 에이젝스. 며칠 만에 모사덱은 체포됐습니다. 그는 남은 생을 가택연금 속에서 보내다 그 집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국왕 샤가 돌아와 26년간 이란을 통치했습니다. 오늘날 이란과 미국의 깊은 적대 관계는 바로 이 작전에서 비롯됐습니다. 2013년 CIA는 60년 만에 이 작전이 자신들의 것이었음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온 패턴의 가장 첫 작품이었습니다. 6 요소가 처음으로 모두 갖춰진 사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콩고입니다. 1960년 콩고는 벨기에로부터 독립했습니다. 그 첫 총리가 파트리스 루문바였습니다. 독립의 영웅이었습니다. 그의 죄는 단 하나, 어느 편에도 서지 않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비동맹은 곧 친소련으로 의심받았습니다. 독립 7개월 만에 루문바는 체포되고 고문당한 끝에 살해됐습니다. 1961년 1월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스템은 가장 잔혹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그의 제거를 승인했다는 사실이 훗날 공개된 기록으로 드러났습니다. CIA는 그를 독살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칫솔에 바를 독약이 준비됐습니다. 실제 처형에는 옛 식민 모국 벨기에가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은 황산에 녹여 흔적조차 지웠습니다. 남은 것은 금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금리가 유족에게 돌아온 것은
61년이 지난 2022년이었습니다. 이란과 콩고, 시간상 가장 이른 두 사건이었습니다. 이란은 패턴이 처음으로 완성된 자리였고 콩고는 그 패턴이 가장 잔혹하게 처리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자기 나라의 자원과 운명을 자기 손에 쥐려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20년에 걸쳐 일어난 5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1953년 이란, 1954년 과테말라, 1961년 콩고, 1965년 인도네시아, 1973년 칠레. 지역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5곳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이 직접 뽑은 지도자가 자기 나라의 자원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공산주의자로 몰렸고 제거됐고 그 자리에 친미 독재자가 들어섰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이 20년 동안 미국 대통령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 닉슨.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다시 공화당으로.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당이 바뀌어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CIA 국장이 바뀌고 국가안보보좌관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앉든 같은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명분, 공산주의를 막는다. 그러나 모사덱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르벤스도, 루문바도, 아옌데도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진짜 두려워한 것은 냉전이라는 구조 속의 소련이었습니다. 이 나라들이 언젠가 소련 편으로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또 하나, 이권의 상실이었습니다. 이란의 석유, 과테말라의 토지, 칠레의 구리, 미국과 미국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선택을 하는 정부. 이것이 공산주의를 막는다는 가면을 쓰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1973년 칠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니카라과, 1989년 파나마, 2000년대 베네수엘라와 온두라스. 방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시스템의 큰 틀은 바뀌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5사람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모사덱, 아르벤스, 루문바, 수카르노, 아옌데.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자기 나라 국민의 손으로 그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자기 나라의 자원이 자기 나라의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시스템에 의해 그 자리에서 끌려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20세기 후반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대립이었다고.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미국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그것도 한 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가장 많이 막은 나라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모순이 오늘 우리가 본 시스템의 진짜 얼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유독 악한 나라여서가 아닙니다. 권력은 언제나 가면을 씁니다. 영국이 그랬고, 프랑스가 그랬고, 소련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공작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작으로도 안 될 때 미국은 군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군대가 60년 동안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그것이 다음 편의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